예,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세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실 김학주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은 현재 한동대학교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의 교수로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에딘버러대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우수 애널리스트로 가장 많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삼성증권, 우리자산운용 리서치의 센터장도 하셨고 현대증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셨고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뽑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세종 포럼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김학주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학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이 워낙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생성된 거고 또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미국 자금들이 아시아로 많이 넘어왔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게 구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로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바이오 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만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붙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원동력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구축이 두터운 게 베이비부머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전후로 태어난 그 전후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라는 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위해서 또 요즘은 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경제 원동력은 소비 아니겠어요?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면 결국 소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 안 하는데 기업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침체되는 경기를 정부가 나서서 부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민간에 그냥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즉 그 금리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힘들어했던 한계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은행이 막 윤정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만큼 시중에 자금이 쏟아지게 되는 거고 그 자금이 적은 양의 자산을 막 따라다니게 되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돈이 쏟아지고 가격에 거품이 붙으면 그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비싸게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과연 그래도 저축을 할까? 특히 이제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너무 늙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과연 저축할 돈이 있을까? 뭘로 저축을 할까? 이제는 오히려 저축했던 것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최근에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저축률이 다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산 가격이 거품이 생겼으니까 이제 옛날에 한 10억 원만 있어도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저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 떨어졌으니까 20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권 노령화된 일본조차 저축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서 저축을 할까? 생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삶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을 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랍게 저축을 한다. 그만큼 자산 가격의 거품이 쏟아지고 있다. 젊은이는 안 그럴까요? 젊은이도 내가 지금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나중에 노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그러니까 더 저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 같은 이런 안전한 자산, 특히 낮은 수익률의 자산으로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시 주변에 막 모여들면서 이제 개미라는, 동학개미라는 그런 말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인구 노령화와 함께 쏟아지는 시중 자금, 그리고 낮아지는 투자 수익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산 가격의 거품이 근본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뒤에도 계속 저축하면서 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안심 속에서 분별하게 투자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경제로 인해서 새로운 AI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 효율화되고 우리가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것만큼. 근데 그러면 저축을 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축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는 돈으로 그렇게 되면 더 자산 가격 거품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이 쏟아지게 되면 그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혹시 지금 증시는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혹시 인플레가 와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돈도 예절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970년대에 헌트 브라더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금으로 보증이 됐었거든요. 근데 닉슨이 그거 포기했죠. 그러고 나서 화폐의 가치가 진짜 뭐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헌트 브라더스는 원래 그 석유 재벌이었었는데요. 이제 은을 막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폭등했죠. 그러다가 누가 그거 어떻게 저지가 됐었냐면은 정부가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은의 양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생필품 같은 데 가서 좀 인플레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정치권의 철퇴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는 않겠죠.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현실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을 갈 거냐? 너무 비참하죠. 지금 사실 실적도 안 나오고요. 이 저성장 속에서 별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풀린 돈들이 미래의 희망을 따라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거는 그 돈이 어디로 갈까? 결국 미래 희망, 신성장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성장 가치주라는 게 말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건 원래 싼 거고, 근데 이제 성장주라는 거는 비싸긴 한데 미래 성장 여력이 높은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꺼번에 성장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성장 포텐셜을 감안했을 때 그 포텐셜이 다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한테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 중에 모멘텀의 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 주위에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모멘텀의 나이가 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뉴스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양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럼 모멘텀의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한 5년 전에, 4년 전인가요? 하여튼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을 샀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OLED 소재를 독점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OLED는 이 디스플레이를 결국 장악할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소재인데요.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OLED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휴대폰에다 다 적용하고 있었는데 너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애플은 아직 안 쓴다. 그래서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애플도 나중에 장착하게 될 것이고 내 뒤에 열광하는 애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얼른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의 나이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왜 전기차에 꽃이 피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이제 예전에 모멘텀의 나이가 어렸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GM이 아니라 포드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GM이나 포드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테슬라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너 왜 왔냐 일로? 그러니까 내가 GM에서 스탁 옵션 받으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기차 할 수 있도에 굳이 GM이나 포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훨씬 더 이런 새로운 기업 가치를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인재들이 다 이제 이런 새로운 기업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요즘에 막 헤매는 이유도 핵심 인력들이 다 스타트업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늙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